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날씨가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내년에 대한 사업 계획들을 기업들이 짜고 올 한 해를 좀 돌아보기도 하고 뭐 그런 시즌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발칙한 경제 시즌으로는 처음으로 내년도 경제 전망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경제 전망 책에 항상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시는 핫스타를 저희가 아직 뜨기 전에 책이 나오고 나면 엄청 뜨기 때문에 책이 지금 깔리고 있는 시점에 이분을 모셨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강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일단 책 출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깔리고 있는 시즌이라 이 책이 아니지롱. 아직 책이 안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면 이제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좀 예쁘게 놔주셔야 돼요. 이거 라인이 이 책 같은 거 쓰면 이제 계속적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경제 전망을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나요? 아,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 경제 주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경제 주체들은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까? 어떤 기회가 있을까? 또 어떤 위협이 있을까? 또 어떤 변화들이 또 있을까? 또 더군다나 코로나19 이후에 뭐 기준금리 스탠스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들이 계속 들쭉날쭉 바뀌고 있으니까 나는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이제 기본적인 큰 그림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잡기 위해서 경제 전망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실 경제연구원에서 경제 전망을 보고서로만 내다가 어느 순간 이게 대중적으로 니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책으로 발간을 하기 시작했는데 다만 이제 경제 전망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읽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취재한다고 읽어봤는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이제 소위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연구자들만의 언어로 쓰여져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대중들의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들끼리는 또 되게 치열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누가 0.1%포인트 올렸냐 내렸냐 가지고 너 정부랑 친하냐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막 KDI에서 뭐 잘못 내면 기재부에서 또 엄청 뭐라 그러고 맞아요. 뭐 금융연구원에서 뭐라 그러면 또 KDI랑 또 와 쟤는 학교 다닐 때부터 해서 막 또 그분들끼리 서로 다 친하니까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책이 20년 21년 베스트셀러입니다. 아직 이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아닌 것뿐이지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이제 못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님이 불러주시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제 전망 보고서하고 이렇게 책을 쓰실 때는 좀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마치 강연할 때랑 비슷해요. 소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는 뭐 디테일한 스토리텔링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전개되죠, 이야기도. 근데 대중분들께 강의를 할 때는 그 숫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스토리를 좀 말씀을 많이 드려요. 책도 그렇습니다. 이제 보고서는 연구자들만의 언어로 쓰여져 있다 그런다면 대중들의 언어를 쓰고 특히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트렌드, 변화들을 좀 많이 강조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 기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조금 더 이제 터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터치가 안 되잖아요. 감정적으로. 근데 약간 감정적으로 좀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중적으로 대중서로서 쓰여지려면 그런 숫자가 도출된 배경 혹은 방법론을 소개하기보다는 스토리텔링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런 게 가장 주된 차이인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경제 전망이라는 거 볼 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 별로 없겠지만 꼭 그런 생각들을 해요. 뭐 맨날 틀리더만. 그리고 뭐 처음에는 뭐 되게 높게 잡았다가 뭐 정부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뭐 하겠다고 높게 잡았다가 뭐 뒤로 갈수록 점점 숫자가 낮아지고 그러는데 그 경제 전망은 자꾸 틀리는 것 같은데 그 경제 전망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또 대중의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기자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먼저 나와 계신다고 하셨는데 미리 나오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전에 출발할 때는 대략 8시 반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따르면 라고 말씀드려 놓죠.
그러면 그걸 전혀 말씀 안 드려놓으면 9시에 나타날지 8시에 나타날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자님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준비가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내비게이션에서 나타난 그 시간을 알려드리면 대략 그 정도에 도착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쵸. 다만 우리가 오는 과정에서 1시간 동안 어디서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제가 화장실을 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변경된 시간을 계속 알려드려요. 이런 것들이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가 없을 거라고 가정하고 8시 반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에 1시간 동안 이동하는 경로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돌발 변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수정된 도착 시간을 말씀드리죠. 그럼 말씀드리면 그거에 맞게 또 대응을 하시잖아요. 그게 경제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실 게 이 숫자가 틀렸냐 맞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왜 그 숫자를 제시했는지 그 근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내년도 전망을 담은 신간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 전망을 이제 주관을 하셨는데 네. 이게 2021년 책이에요. 근데 네. 여기는 포스트 코로나예요. 예.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 전망. 이게 작년 책이고, 네. 그러니까 올해를 전망한 작년 책. 네. 내년을 전망하셨는데 제목을 위드 코로나 2022년으로 잡으셨어요. 네. 그러면 내년의 키워드를 위드 코로나로 잡으셨던 그런 네. 어떤 그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과 21년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근데 2022년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경제. 실제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방역 수준을 완화해 나가는 조치를 할 것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뭐냐면 코로나19라는 그 대상을 이제 국가가 통제할 일이 아니다. 개인 방역이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지 싱가포르에 있는 분과 어제 소통을 했는데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치사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그 현지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다는 얘기는 방역이 중요하냐 아니면 경제가 중요하냐를 놓고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2020년과 21년은 방역이 중요한 시점이었던 거예요. 경제를 좀 포기했던 거죠. 근데 2022년부터는 경제를 보살피는 거예요. 억눌렸던 그런 대면 서비스업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경제 전망을 할 때 키워드를 앞에 좀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삶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 전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삶이 제자리로 성큼성큼 제자리로 돌아가겠지만 예. 어떤 것들이 굴절된 형태로 변화된 환경에 놓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2022년을 맞이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 듣고서 이제 작년 이맘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희망했던 거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년을 살아오는 과정을 보면은 종식이 되지 않겠구나. 네. 그리고 종식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분명히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최근에 지금 저는 그 인플레이션 부분이 되게 그 체감적으로 다가와요. 네. 그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실제로 제가 산업 현장에서 취재할 때 그 사장님들의 원재료 가격을 올리고 맞아요. 이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 판매가 전가를 못해서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생산자 물가를 올린 게 결국은 소비자 물가로 넘겨갈 거고 유제품, 라면 이게 슬슬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게 소비자 물가까지 전이가 되면 네. 물론 금융시장에서는 그걸 좀 미리 반영해서 금리가 올라갔지만 네. 이게 사람들이 체감할 정도로 이렇게 압력이 세졌다는 거는 이 인플레이션 압력은 꽤 유의미하게 올라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자, 첫 번째 단서가 여러분들이 특히 기자님은 그 산업 현장을 많이 취재하시기 때문에 제조사들의 입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대변하시는 역할이기 때문에 체감 물가 상승률하고 한번 여쭤보면 대략 몇 %를 찍으시겠습니까? 그냥 아무 숫자나 체감 물가. 저는 3.3? 3.3 정도로 체감하시요. 근데 또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주부 여러분들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저는 체감 물가 10%인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20%인데요. 어떤 분은 50%, 100%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다 저마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사용하는 재화에 따라 그렇죠. 다르니까. 예. 예. 아마 제조업에 계시는 뭐 특히 철 비철 금속이 원자재인 제조업을 영위하시는 기업이라면 그 사장님은 물가 상승률을 더 높게 인식하시고 엄청나게 부담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각자 다른 거예요. 체감 물가 상승률은 원래 다른 거예요. 다만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대략 2.5%를 상하회한다라고 하면 잘 안 믿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21년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입니다. 그렇죠. 고작 2.1%예요. 심지어 자, 이것은 제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맞아요. 여러분 체감이 틀려요. 이런 뜻이 아니라 원래 체감 물가와 거시 지표는 다르다. 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소비자 물가 거시 지표는 어떤가를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걸 먼저 전제로 깔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 이제 나가실 겁니다. 나빠요 누르실 거고. 여러분의 체감 물가를 관리하는 건 어떻게 보면 기재부 역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관리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이나 동결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그렇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던 경제에서 19, 20년 동안 디플레이션이 우려됐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적정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이것을 기조적 물가 상승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조적 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만 2022년에는 가격 등락이잖아요. 예. 그럼 21년과 비교했을 때 22년의 가격 등락은 20년과 21년의 가격 등락 폭보다 훨씬 줄어들겠죠. 기조 효과가 완화되겠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고물가 현상 2%가 넘는 고물가가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단적으로 제가 우리 책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리면 100원짜리가 200원 됐어요. 그럼 100% 올랐죠. 역시 100원 또 올라요. 그럼 300원 됐죠. 이때는 50%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물가 상승률로 보면 100%에서 50%로 둔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연결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숫자적으로는 1.5%.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는 고물가인데 저성장이잖아요. 근데 정의상 고물가도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정의상 저성장도 아니에요. 저성장은 거의 뭐 0% 성장. 0%는 적어도 2% 밑에 있어야 저성장인데 성장률도 역시 3%를 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의상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 2022년은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러니까 정의상으로는 거시경제로서는 전혀 스태그플레이션하고 가깝지 않은데 체감적으로는 고물가고 체감적으로는 저성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고 다음 정부에서는 이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이걸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라고 자꾸 반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체감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들이 집중돼야 된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22년은 코로나19라는 그 위기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경기 충격도 있었지만 구조적 변화가 같이 맞물렸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언택트 사회. 그러니까 이게 가속화됐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프라인 공간에 알바생 자르고 키오스크를 도입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 코로나19 종식되거나 위드 코로나로 갈 때 키오스크를 자르고 알바생을 다시 뽑겠느냐?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경기적 충격과 구조적 변화가 같이 맞물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 회복이 더 더딜 수 있고 어쩌면 안타깝게도 영구적으로 고용 수준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되면은 지금 뭐 미국도 약간 테이퍼링 얘기를 좀 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뭐 다음 달이면 금리도 인상한다는 포지션 갖고 있는데 그런 금리를 인상하는 그 자금을 흡수하는 그 과정들이 좀 이게 순탄하게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그 금리가 올라갈 때 보통 주식시장에서 야 이게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해서 금리를 좀 올리는 거는 우리 또 좋아하잖아요. 실적 개선으로 해서. 근데 좀
힘든데 물가만 올라가서 금리를 올리는 건 좀 싫어할 텐데 네. 그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금리를 조금 더 올리거나 아니면 테이퍼링 진행하는 거는 이제 정해진 미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은 좀 어떨까요? 네. 일단 테이퍼링이 대략 21년 하반기나 22년 상반기에 시작된다 그러면 그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 다 말씀드릴 만한 시간 없지만 컨센서스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22년 하반기 대략 한 10월을 전후해서 테이퍼링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량이 0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0이 되는 그 시점에 혹은 그 시점을 전후해서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미국에선 논의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먼저 인상을 했죠. 그쵸. 먼저 인상을 한 이유가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된다 그러고 통화 정책이 긴축적으로 전환된다고 하니까 이미 시중금리가 반영돼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많은 자금이 한국을 이탈하고 있어요. 그 외국인 자금 이탈 문제도 고려를 하고 있고 또 가계부채 금융불균형을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신데 사실은 가계부채로 인해서 가계부채를 내버려 두면 부동산 시장이 안 잡히니까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들고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냐하면 저는 한국은행이 부동산 시장 때문에 금리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계부채를 들어가 봐도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량적 규제를 하잖아요. 1800조 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위험한가요? 왜 위험하죠? 빚을 못 갚을 때 위험한 건데 그쵸. 못 갚는 빚인가를 봐야 되는데 취약차주라고 하죠.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층이거나 혹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등급 이들을 취약차주라고 하는데 취약차주가 жил머진 부채의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1년까지. 이 얘기는 심지어 그 한국은행 보고서에 있습니다. 맞아요. 네, 금융안정 보고서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취약차주를 계산한 게. 그리고 취약차주 수도 줄어요. 우리나라에 대출을 의존하고 있는 대출자, 차주들이 있잖아요. 차주 중에 취약차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체 1800조 원 중에 취약차주가 짊어진 빚이 있잖아요. 그 규모가 둘 다 줄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800조 원이라는 가계부채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인데 대략 5%에서 10% 사이 그 정도의 문제인데 왜 총량적 규제를 하느냐 이거예요. 금융정책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이 금리를 좀 먼저 인상하는 그런 액션을 긍정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어쨌든 통화 당국은 통화 정책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언제 이런 돌발 변수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코로나19 이외에 다른 변수가 없다는 생각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카드를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통화 정책 수단이 없으면 안 되니까 먼저 통화 정책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나름 뚜렷하게 스트롱하게 회복되는 이런 구간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정상화해 놔야 또 어떤 변수가 있을 때 금리를 또 가파르게 인하하거나 하는 카드를 정비해 둘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총량적으로 접근하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거나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채무상환 능력을 잡기 위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런 게 아쉬워요. 저도 교수님 말씀 동의하는 게 그 가계부채 숫자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이제 금융관료들의 성과일지 모르겠는데 그 자체가 너무 이렇게 보여주기 좋잖아요. 이걸 저기 달성했다. 보여주기 좋죠. 근데 실제로 금융이 그렇게 되는 걸 아닌 거를 뻔히 아시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움이 그것마저도 아쉽게도 온통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가계부채에서 예금 취급기관을 중심으로 계산을 해보면 예금 취급기관 기준입니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약 60%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결국 가계부채 증가 감소 여부를 결정짓는 게 주담보예요. 결국 총량적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면 주담보가 위축될 수 있고 그게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어서 결국 금융정책마저도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조금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